자, 이번 시간은 용도 지역 안에서 금표율과 용적률로 진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용도 지역 안에서의 금표율이에요. 오늘은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죠. 자,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용도지역의 특징이었죠.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종류,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개의 용도지역 체제가 2002년도부터 출범을 하게 됐는데, 자,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 가능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운데서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되는 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분되죠.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 모두 몇 개? 16개.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이 세분됩니다.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세분되고요.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3개.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 밖에는 모두 몇 개가 있죠? 5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숫자는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라고 배우신 거죠. 그리고 그 21개의 용도지역별로 전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데 21개의 용도지역과 그 지정 목적을 공부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세분되면 몇 개가 있죠? 6개 중에서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었죠. 주거 기능에 무엇을 플러스 하죠? 상업과 업무 기능의 보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세분된 16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뭐죠? 중공업지역인데 중공업적인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면서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것이 준공업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3개가 있었죠. 자,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뭐죠? 보전,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녹지지역은 생산 녹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이지만 유일하게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가 있습니다. 무슨 녹지지역이죠? 자연 녹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녹지지역이죠? 자연 녹지.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생산 녹지.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보전 녹지지역. 그렇게 공부했었죠. 네, 용도 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들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지 지정되면 해당 용도 지역별로 토지를 소유한 자들은 그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개발 행위를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를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지는 건축 제한이라고 하고, 그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입니다. 용도 지역 안에서 금폐율, 용도 지역 안에서 용적률, 이거 공부할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공부할 주제는 금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라고 알려드린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용도 지역 안의 금폐율을 공부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네. 자, 금폐율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개요 설명 위주로 이제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자, 185페이지입니까? 네, 185페이지 보면은 금폐율 공식이 저 위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필기하는 스타일대로 그대로 제가 적어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폐율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교재 보시면 되죠. 자, 금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마음수를 같이 외우죠. 대지 면적 같이 외워요. 대지 면적에 대한 뭐죠? 건축 면적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금폐율이라고 하는 거죠. 금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공식을 외웠다고 금폐율을 아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도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공식은 그대로 필기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고개를 드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금폐율이 무엇인지 제도적 이해를 도와드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어떤 용도지역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대지를 취득했고요. 네, 그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취득했다고요. 근데 그 100제곱미터 대지에다가
전부 건축을 해버리면은 이 100제곱미터의 대지에다가 전부 건축을 해버리면 대지에 공지가 없잖아. 대지에 공지가 없으면 건축된 건축은 통풍, 바람이 통할 수도 없고 채광, 햇빛을 받을 수도 없고 화재가 발생하면 금방 이웃 건축물로 연소가 확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규제합니다. 만약에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으면 대지 면적의 20% 이하로 건축해라. 30%만 건축해라. 뭐 50%만 건축해라.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제곱미터 대지에 50% 대지 면적의 50% 이하로 건축하십시오. 라고 법으로 규제를 한다면 그 건축주는 규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제곱미터 대지에 50%를 건축하십시오. 라고 규제하면 대지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만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법으로 규제하니까. 그럼 나머지 대지 면적의 50%, 50제곱미터는 공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된 건축물은 이 공지를 통해서 채광, 햇빛도 받고 공지가 있으니까 통풍, 바람이 통할 수도 있고 또 혹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공지가 있기 때문에 이웃 건축으로 연소가 금방 확산됩니까? 연소를 차단합니까? 연소를 차단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지에 적당한 공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위생상 문제, 화재 예방, 채광 등 확보를 위해서 이제 건폐율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어디에 쓰는 제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객이 선물한 게 용도 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그 취득한 대지에 전부 건축할 수 있습니까? 건폐율 제한을 받습니까? 건폐율 제한을 받는 거예요. 어떤 용도지에는 몇 %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대지 면적의 몇 %를 어떤 용도지에는 건축할 수 있는지 규제를 받게 되죠. 그게 건폐율이에요. 자, 시작해 봅시다. 그럼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잖아. 건축된 면적이 얼마죠? 50제곱미터 건축돼 있죠. 그러면 100분의 50은 0.5니까 이것을 100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0.5 곱하기 100 하면은 50% 이게 건폐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이 50%라는 것은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대지 면적의 50%까지 법적으로 건축 면적이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건폐율 50%를 60%, 70% 높여주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비율도 50%가 60% 되면 건축 면적도 50제곱미터가 60제곱미터, 70제곱미터로 커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용도지가 허용하는 건폐율의 한도를 높여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 규모를 크게 하면은 이것을 건폐율 완화라고 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건폐율을 완화한다는 것은 어떤 용도지가 허용될 건폐율의 한도를 높여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 규모를 크게 해주면은 건폐율의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건폐율이 완화되면은 똑같은 대지에 더 큰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건폐율이 완화되면은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건폐율을 완화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입니까? 유리한 조건입니까? 유리한. 개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떤 용도지역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은 얼마만큼 건폐율이 완화돼서 얼마만큼의 건축주의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용도지가 허용되는 건폐율의 한도가 50%인데 이를 40%, 20%로 낮춰버리면은 만약에 40% 낮춰버렸어. 그러면 대지의 건축 가능한 면적도 50제곱미터가 40제곱미터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공지는 커지게 되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건폐율 강화, 건폐율을 강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지역의 건축물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어. 과밀 지역에서 과밀을 해소하고 싶으면 시에서는 그 동네 재개발할 때 건폐율 완화 정책이 필요합니까? 강화가 필요합니까? 강화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축물이 과밀화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고객이 어떤 용도 지역에서 땅을 사면은 주거 지역에서 땅 사면은 주거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공장 건축을 못 해요. 그것은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건축하는 면적을 제한받습니까? 건축하는 면적을 법으로 규제받죠. 이게 바로 뭐죠?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를 가지면 일단 용도의 땅 가지면 첫 번째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을 법으로 제한받아요. 그리고 건축 가능한 면적, 건폐율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금표에 대한 제도적 이해였죠. 이 정도 하면은 금표를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금표를.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는 여기서 나올 게 별로 없죠. 이 정도 나오면 누가 틀리겠어. 근데 이제 시험은 아까 소문한 게 용도지역별 금표율의 허용 한도를 암기하고 있는 문제가 나오죠. 거기서 한 단계 들어가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올해는 금표율에서. 그 이오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생산을 그대로 나왔던데 그대로. 아직까지 거기까지 여러분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가지 않는데 일단 186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세요.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오세요. 186페이지 오면은 용도지역별 금표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허용하는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네, 이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되죠. 암기라고 적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자, 주거지역에 보면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금표율이 얼마죠? 50. 2종 전용 주거지역의 땅 사면은 금표율이 허용하는 한도는 몇 %죠? 50%.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의 땅 사면은 여러분의 건축주, 여러분의 고객은 대지 면적의 50% 이하로 건축 면적이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대지 면적의 50% 이상을 공주로 남겨서 건축해야 되는 게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얼마죠? 6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얼마죠? 6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준주거지역에 허용하는 금표율은 70.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저를 보시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 드시고 자, 21개 용도지역의 종류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복습합니다. 이것을 지금 일부러 제가 연습해 드리는 거예요. 네, 용도지역, 도시지역의 세분, 용도지역의 세분, 전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까지 세분되면은 용도지역은 모두 몇 개가 있죠? 21개, 21개 용도지역 종류입니다. 이걸 같이 외웁니다. 같이 두세 번 하면은 정말 익숙해져요. 집에서 혼자 1시간 한 것도 낫습니다. 네, 아까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이죠. 주거지역은 어떻게 세분됐죠? 전, 일, 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된 거 맞죠? 근데 전용 주거지역은 몇 종까지 세분되죠? 2종.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죠.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적어도 되죠? 정자를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청소에 따라서 1종부터 몇 종까지 있죠? 3종. 그렇게 해서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엇이 있죠?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전부 세분에 몇 개가 있죠? 6개. 주거지역이 6개죠. 그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렇게 되죠. 여기는 단독, 공동, 저층, 중층, 중고층 그리고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과 업무 그렇게 되죠.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상업지역 4개는 충청도 버전으로 외운 거 알고 있죠? 중일근이유. 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웃어주셨어.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그리고 유통 상업지역, 중일근이유. 공업지역은 어떻게 되죠? 전일점,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15년 전에 그녀 뭐죠?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었죠. 네, 그녀의 성공을 잇게 한 용도지역이 무엇이었죠? 준공업지역이었죠. 그럼 준공업지역은 지정 목적이 경공업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전일준 그렇게 되죠.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무슨 녹지지역이죠? 자연 녹지. 그죠? 저 푸른 초울이 그림 같은 집을 지었잖아요. 건축은 곧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주상, 공록. 여기까지 도시지역 몇 개? 16개.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는 땅의 종류는 16가지로 용도별로 종류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관리지역은 몇 개? 세 개. 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요. 물어보겠습니다.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자, 관리지역 중에서 도시주로 편입이 예상되어 있는 지역이고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은 계획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계획관리의 지정 목적은 비도시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 나머지는 이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을 보존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 그리고 수단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21개 용도지역별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금별의 치단들을 지금부터 외우면 되죠. 자, 저를 보시면 5분 만에 외워집니다. 5분은 무슨 5분? 2분만 딱 외워진다니까.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주거지역 맞죠? 주거지역은 상가입니까? 집입니까? 집이죠. 그래서 제가 공법 선정하려고 제 집 전화번호를 이것으로 받아서,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유명해요.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만났으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딸 때가 된 거죠. 두 번째니까. 그래서 저희 집 전화번호 공개합니다. 자, 저희 집 전화번호입니다. 55국에 6657 다였잖아요. 주거지역은 제 집 전화번호입니다. 몇 번이죠? 55국에 6657. 가끔 지하철에서 만나면은 물어봐요.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그렇게 물어볼게요. 대답 못하면은 발을 밟아요. 네.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게 오시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일종 전용 주거지의 땅 사면은 대지 면적의 50% 이하 범위에서 서울시 조례로 금표의 한도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의 금표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 조례하고 인천광역시 조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지만 시군별로 금표의 한도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일종 전용 주거지지만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니까 서울시 조례하고 인천시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도시나 군별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금표의 한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 한도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금표는 70%까지, 70% 이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게 되는 거죠. 55국에 6657. 그래서 여러분 교재보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되잖아. 55국에 6657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상업지역 4개, 상업지역 4개는 네, 집입니까? 이번에는 상가입니까? 상가. 공법 강의하려면 상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 집 상가 번호를 공개합니다. 자, 집이 아니고, 자, 상가 번호는 9878이에요. 9878 다 외웠죠? 9878 재미가 없잖아. 9878 55국에 6657 상가는 몇 번이죠? 9878 재미가 없잖아. 그죠? 9878 봐요. 중심 상업지역 땅 사면은 아까 우리 강남역 주변 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죠. 여기는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축이 가능하니까 건축물이 과밀화될 수밖에 없고요.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축이 대부분 허용되기 때문에 땅값도 비싼 거예요. 그만큼 대지를 꽉 채워서 크게 빌딩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죠?
얻을 수 있는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이 커지잖아. 그다음에 유통사업지는 80 되겠죠. 그리고 공업지역 갑니다. 공업지역은 전부 777, 777. 그러니까 서울시 공업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70%까지 공장 근처에 허용되고요. 대지 면적의 30%는 공지로 남겨야 공장 원료를 화물차가 싣고 오고 또 생산된 상품을 실어내고 하겠죠. 그래서 공장은 공업지역은 대지 면적의 70%까지 공장 근처에 허용되고요. 대지 면적의 30%는 공장의 마당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공업지역은 777. 그 다음에 여러분 녹지지역부터 녹지지역 밖에는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이잖아.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통 보전 용도입니까? 보존 목적으로 용도지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이에요.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금필 한도가 20이라고 다 보시라고. 다 20 맞죠? 전부 20인데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40. 계획관리지역은 40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 계획관리지역은 40이냐면은 지금은 백세 시대거든요. 백세 시대. 백세 시대 맞죠? 진짜 1950년대 있잖아요. 1950년대의 한국인의 평균 수명, 195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57, 58 이 정도 됐습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이 이 정도였다고. 50년대. 그렇게 따지면 나도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갑자기 슬퍼지네. 근데 다행스럽게 그동안에 이제 2013년입니다. 2013년도에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83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약 25년 증가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날이 한 30년, 40년 남았다면은 물론 많이 남으신 도 있지만 평균 한 3, 40년 다시 세월이 지나면은 진짜 몇 시가 되는 거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100세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맞죠? 그래서 우리도 뭐 큰 병 없고 사고 당하지 않으면은 재수 없으면 100살 넘어야 된다? 운 좋아야 100살 안에 갈 수 있다니까. 그럼 봐요. 이제 평균 수명 이 정도일 때는 제2 인생을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곧 죽을 테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시기에 은퇴하잖아요. 이 시기에 은퇴하면은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40년, 50년 동안 돈 벌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 일이 끝나면은 가방 들고 와서 무엇인가를 다시 제 인생 2막을 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 살 때는 뭐 20대 최소 평균 수명이 60살 정도 될 때는 최소 20대에 그 인생 계획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니까 인생의 계획을 40대 이후에 세워도 넣지 안 넣죠? 안 넣죠. 그래서 계획과 지금 금표율이 40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다 외웠구나.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40.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진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00이에요. 100.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고 100세까지 살자.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그대로 시험 나온 적도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계획관리지역의 금표율과 용적률 지단도가 맞게 짝지은 것은 금표율은 40%까지, 용적률은 100%까지 허용이 됐었죠. 그럼 다 외웠죠. 저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상가가 몇 번이죠? 9878. 공업지역은 전부 777.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 단 계획관리지역만 40.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고 100세까지 살자. 지금까지 금폐율이었습니다. 용적률 설명합니다. 용적률. 여러분 다시 185페이지 오십시오. 185페이지. 용적률 설명합니다. 용도 지역 안의 용적률이죠. 자, 그럼 이런 뜻이죠. 잠깐만요. 여러분 금필 제목 한번 볼까요?
비율이고 그는 뭐죠? 건축물이잖아. 패자가 한자로 하면은 덮을 패자, 우리 음패, 밀패 하는 거죠. 네, 근데 패가 덮을 패자예요. 그러면 건축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 그런 뜻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대지의 몇 퍼센트를 덮고 있는지 그 비율이잖아요. 그다음에 용적률 할 때 적은 뭐죠? 쌀적잖아. 쌀적. 대지에 용도지가 대지에 건축주가 몇 층 높이로 건축을 높게 쌓아 올릴 수 있는지 그 비율이 뭐죠?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돼요. 용적률은 이렇게 되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마음으로 따라하면서, 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은 건폐율이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은 용적률이 됐는데, 자, 용적률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아셔야 되죠? 연면적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면적은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연면적은 여러분 그제 다 적어뒀죠? 그죠? 네, 연면적이라 하면 적어뒀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죠.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해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꼴 뭐죠? 연면적. 뒤에 적으십시오. 연면적입니다. 이꼴 연면적을 말한 겁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이꼴 무엇이라고 하죠?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연면적을 적어놓고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듭니다. 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봐주세요. 이거 외우면서 용적률은 공식은 외웠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이해를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활용이 꼭 필요해요. 자, 봐주시고, 여러분 여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하층이 3개층이죠. 네, 지하층이 3개층입니다. 그리고 지상층은 하나, 둘, 셋, 넷, 5, 6개층. 자, 층별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지하층이 3개층이니까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300제곱미터가 됩니다. 지상층을 합하면은 6개층이니까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가 되죠? 6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 각 층별 바닥 면적을 전부 합하면 얼마가 되죠? 900. 그래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무엇이라고 하죠?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용적률이 있죠. 용적률 잘 들으십시오. 용적률 산정할 때 이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원칙적으로 연면적 산정에는 지하층이 포함돼야 안 돼? 포함돼요. 단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만 지하층 면적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가 원칙인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900제곱미터입니까? 600제곱미터입니까? 600제곱미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혼동해서 이제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연면적 그 개요 밑에 보십시오. 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과 경사지 지붕원의 대피 공간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등 면적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밑에 보면 다시 용적률이란 해서 설명을 적어뒀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교재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고개를 들고 설명됐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원칙은 얼마죠? 9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이 제외되니까 900입니까? 600입니까? 600제곱미터라고. 그럼 봐요. 지금 지상층이 6개층이니까 연면적,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잖아요. 만약에 지상층이 6층이 아니고 7층, 8층, 9층이 되면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도 얼마가 되죠? 700, 800,
900제곱미터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건축물이 지상층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연면적 규모는 6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900제곱미터 커지니까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면은 몫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커지잖아. 바꾸기 가면은 어떤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의 한도를 크게 해주면 높여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용적률이 130%예요. 근데 이를 150%, 180% 이렇게 용적률의 한도를 높여주면은 층별 반환면적 합계 연면적 규모가 커지잖아. 그럼 연면적이 봐요. 600제곱미터가 7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900제곱미터로 커지면은 건물의 높이는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지에 허용하는 용적률의 한도를 크게 하면은 연면적 규모가 커져서 건축의 높이는 높게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용도지에 허용하는 용적률의 한도를 낮춰버리면은 용적률의 한도를 작게 하면은 연면적 규모는 커집니까? 반대로 작아집니까? 작아지니까 연면적이 600이 500, 400, 300으로 작아진다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잖아. 이게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내 고객이 선물한 게 용도지역 가운데서 어떤 용도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그 한도를 높여주거나 낮추어서 거기에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를 적절하게 용도에 맞도록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입체적 규제 수단이 용적률이 되는 거죠.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임체를 완전 구분하시겠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는 게 뭐죠? 건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에 의해서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 면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됩니까? 몇 층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의 높이가 규제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총 규모를 규제할 수 있는 입체적 규제 수단이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합니다. 건폐율. 건축 가능한 높이를 규제합니다. 뭐죠? 용적률.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전히 구분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용적률의 한도, 이제 21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용적률의 한도를 외워야 답을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21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한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제 186페이지, 네, 186페이지 표를 보시고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네, 용적률의 한도, 최대 한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보니까 최대 한도만 적어뒀죠. 제1종전용주거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얼마죠? 100. 대지 면적의 딱 한 배, 대지 면적의 한 배의 건축 연면적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럼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건폐율이 50%면은 몇 층이죠? 2층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층수가. 알겠죠? 그래서 어떤 대지에 허용하는 용적률에다가 뭘 나누어주면 되죠? 허용되는 건폐율을 나누어주면은 보통 층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종 전용주거지역 허용하는 용적률이 얼마죠? 100. 2종이 얼마죠? 150.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얼마씩 증가되고 있죠? 50씩.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자, 보시고요. 21개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입니다. 자,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어떻게 오느냐면은 21개 용도지역별 허용하는 용적률 최대한도. 용적률 최대한도는 주거지역은 얼마로 시작하죠? 100으로 시작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100이잖아요. 100으로 시작해서 얼마씩 증가하죠? 50씩 증가해요. 준주거지역만 500. 다 외워버렸잖아요. 그렇게 오십시오.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하고 준주거지역만 500. 그렇게 오면 돼요. 주거지역에 허용하는 용적률은 얼마로 시작하죠? 100. 얼마씩 증가하죠? 50씩 증가하다가 준주거지역만 500.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준주거지역 500. 그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필기 좀 하십시오. 상업지역 옆에 186페이지 자 왼쪽에 필기하십시오. 왼쪽 공간에다가 자 적으십시오. 중심 상업지역을 적으십시오. 중심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외곽으로 나가면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한 단계 외곽으로 나가면은 유통 상업지역입니다. 도심으로부터 가장 외곽지에 지정되는 상업지역이 보통 근린 상업지역이에요. 도심에 지정되는 상업지역이 뭐죠? 중심 상업지역. 아까 이거잖아. 도심과 부도심. 네? 상업과 업무 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한 단계 나가면은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 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한 단계 나가면은 유통 상업지역.
도시적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 되는 거죠. 186페이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 그리세요. 동그라미 제일 안에 뭐죠? 중심. 한 단계 나가면 뭐죠? 일반. 한 단계 나가면 뭐죠? 유통. 가장 외곽에 뭐죠? 근린. 이게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지정되는 상업적의 단계가 절대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도심은 건물이 보통 높죠. 그래서 중심 상업적인 용적률이 얼마죠? 1500%. 대지 면적의 15배의 건축 연면적을 허용하니까 중심 사업지역은 그렇게 높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일반 상업지역 그러면 봐요. 중심 상업지역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1500%인데 외곽적으로 나가면 건물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용적률의 한도가 200씩 낮아져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 상업지역은 1100, 근린 상업지역은 9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 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 얼마죠? 150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 상업지역은 1100, 근린 상업지역은 900. 얼마씩 낮아지죠? 200씩.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감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시간과 준주거지역 500, 중심 상업지역은 1500, 외곽 쪽으로 나가면서 200씩 감안한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상업지역의 용적률의 허용 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역 얼마였죠? 여기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감안하니까 일반 상업지역은 1300, 근린 상업지역은 900, 유통 상업지역은 1100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얼마로 시작하죠? 300으로 시작하고 50시간 갑니다. 끝 다 외워버렸잖아. 최종 공업지역은 300, 일반 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이니까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하고 50시간 가 끝.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시간 가 끝. 그렇게 오시면 되죠. 그 다음 녹지지역입니다. 보전 녹지지역은 80이에요. 교재 보십시오. 80이죠?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지역이 전부 100이에요. 그래서 녹지지역은 80, 100, 100, 80, 100, 100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녹지지역은 80, 100, 100. 그리고 보전 관리 지역부터는 비도시지역이죠. 비도시지역은 전부 80인데 전부 80이에요. 단 계획 관리 지역만 100이죠. 100cc 되니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렇게 되네요. 자, 오늘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뭘 배웠죠? 용도, 지역, 편 위주로 강의가 준비된 거죠. 네, 그러면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수업을 마감합니다. 자, 용도지역이 뭐죠? 라고 물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제가 문 앞에 서가 있을 테니까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이제. 알겠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자, 시작합니다.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무슨 용도지역이 대충 알고 있죠.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지정하면 무엇이죠? 도시지역.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를 폐지 통합해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무엇이죠? 관리지역. 자,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천답과 숭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무엇이죠? 농림지역.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자원 보존이 필요하거나 아름다운 해안선 보존이 필요하거나 생태계 보존이 필요하거나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합니다. 무슨 용도지역이었죠? 자연 환경 보존 지역이죠. 그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다시 용도지역이 세분됩니다.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크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무엇이죠? 주상공록. 주상공록이 다시 세분되면은 도시지역 안에 모두 몇 개? 16개 용도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은 얼추 농림지역만큼 개발이 곤란합니다. 생산관리지역. 얼추 자연환경 보전지역만큼 개발이 곤란합니다. 뭐죠? 보전관리지역.
도시적,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뭐죠? 계획, 관리적 이렇게 위치를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시적 밖에는 모두 몇 개가 있죠? 5개. 그렇게 해서 우리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의 숫자는 모두 2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용도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인터넷 강의를 돌리고 리피트 하시면서 반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용도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도 말할 수 있도록 정의합니다. 용도지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나라 국토정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별, 토지의 용도별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그 용도 지역별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용도에 맞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도시공관리구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정확한 개념이에요. 결국 토지 위에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농림지역이야 라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세 가지 규제가 목적이에요.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는 무엇을 제한하죠? 건축을 제한하고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이 세 가지 규제를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의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도 지역별 토지 소유자라 하여금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용도별 종류를 정하여 도시공관리구로 결정된 지역이 무엇이죠? 용도 지역이 됩니다. 오늘 3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마지막 결론은 용도지역의 개요를 정의해 드리는 거예요. 개념을.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요를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라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용도지구하고 그리고 용도구역편 등으로 진도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